실력 향상을 기대해 독해 진수학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거듭제곱근의 성질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목차부터 살펴보죠. 대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입니다. 그리고 중단원에는 지수와 로그죠. 그 다음 소단원에 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부단원에는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이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xn제곱은 a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수는 a의 n제곱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중에 실수해를 우리는 기호로 만들었고요. 기호 만들 때 n이 짝수일 때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만들 수 있고, n이 홀수일 때는 a가 양이거나 0이거나 음일 때 모두 다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호를 다음과 같이 적었고요. 이것을 읽는 방법은 n제곱근 a라고 읽었습니다. 방정식 xn제곱은 a의 실수해니까 x자리에 이 기호 n제곱근 a를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쓰면 n제곱근 a를 n번 제곱하면 a가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제곱근의 성질들을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증명을 할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잠시 정리해야 합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연수의 개념에 의해서 지수법칙이 있는 내용까지 설명을 했고요. 거듭제곱근,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근의 공식 등을 활용해서 근을 찾아줘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의 실수기호는 그래프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우리는 그 실수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문제에 적용을 한번 해보죠. 4제곱근 3과 4제곱근 27을 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각각 하나를 보면 4제곱근 3은 방정식의 해고 4제곱근 27도 또 다른 방정식의 해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하려면 방정식의 해라는 의미를 되살려서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4제곱근 3과 곱하기 4제곱근 27을 갖다가 지금 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4제곱근 3을 갖다가 알파라고 한번 둬볼게요. 그러면 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알파는 4제곱 했더니 3이 된다라는 뜻이죠. 4제곱근 27도 마찬가지로 얘를 베타라고 한번 둬볼게요. 그러면 얘도 베타를 4제곱하면 몇이 되죠? 27이 되겠죠? 자, 각각 방정식의 해니까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값은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방정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에 있는 알파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1번, 베타로 이루어져 있는 걸 2번이라고 둔다면 1번과 2번의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끼리 한번 곱해 볼게요. 알파의 4제곱에다가 곱하기 베타의 4제곱이 되겠죠? 우변은 3 곱하기 27이니까 81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알파 4제곱, 베타의 4제곱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죠? 알파 곱하기 베타에다가 전체의 4제곱을 해서 설명을 해도 지수법칙에 의해서 성립할 겁니다. 3번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 알파와 베타라는 것은 4제곱 했더니 81이 됐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알파 베타 자리에 문자 x를 사용할 수 있겠죠. 결국은 이것은 x 4제곱은 81의 해가 4개 있을 텐데 그 중에 알파와 베타의 곱은 실수해가 되겠죠. x 자리에 알파 베타를 대입하면 위에 있는 식이 보이는 거죠. 즉 x 4제곱은 81의 실수해를 구할 건데 실수 중에 양수해가 알파 베타일 겁니다. 여기에 있는 값의 x는 4제곱근 81이라고 적어주셔야겠죠. 이 값이 알파 베타의 곱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알파 베타를 구했죠. 정리해서 살펴보면 결국은 4제곱근 3과 4제곱근 27을 곱하면 이게 알파 베타니까 따라서 4제곱근 81이라고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있는 4제곱근은 다 그대로 있고 3과 27을 곱해서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일반화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다음 식을 증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질로 가볼게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나누는 경우입니다. 자, 이제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는 제곱근끼리 곱했을 때 제곱근 안에 두 수가 곱해져서 들어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원하는 건 4제곱근 48을 갖다가 4제곱근 3으로 나누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각각을 알파, 베타라고 둘게요. 4제곱근 48을 알파라고 두고 4제곱근 3을 베타라고 둘게요. 알파를 베타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알파를 4제곱하게 되면 48이 나올 겁니다. 또 베타를 4제곱하면 3이 나오겠죠? 아까와 같이 1번과 2번식을 갖다가 이번에는 나눠 주겠습니다. 그러면 분자는 알파 4제곱, 분모는 베타의 4제곱이 생기겠죠? 그러면 3분의 48이니까 16이 나올 겁니다. 아까와 했던 것과 같이 지수법칙에 의해서 베타분의 알파라고 써주시고 전체를 4제곱해도 지수법칙에 의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베타분의 알파를 갖다가 4제곱을 하시면 16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똑같이 보시면 이 안에 있는 값이 결국은 해가 되겠죠? 그러면 x를 4제곱해서 16에 되게 하는 해는 베타분의 알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베타도 실수, 알파도 실수가 나옵니다. a와 b가 둘 다 0이 아닌 양수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도 0이 아닌 양수가 나오겠죠. 따라서 베타가 0이 될 일이 없으니까 이 값은 만족하고요. 둘 다 실수니까 나눠도 실수가 되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방정식에 해를 갖다가 적어주시면 4제곱근 16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결국 이 값은 베타분의 알파일 거고요. 정리하면 4제곱근 48을 4제곱근 3으로 나눠주면 그 값은 베타분의 알파일 거고, 베타분의 알파는 위에 식에서 보시면 4제곱근 16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결국은 제곱근 안에 48과 3으로 나눈 16의 값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방정식의 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증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일반화를 한번 해야겠죠. n제곱근 a를 n제곱근 b로 나누면 제곱근 기호 안에 있는 수 a와 b를 나눠주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한번 살펴보죠. 자,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이번에는 바깥에 제곱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8제곱근 81을 갖다가 전체를 제곱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우리는 제곱근 안에다가 곱하기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안에 곱하기를 넣어주면 될 거라고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풀어보죠. 먼저 우리는 8제곱근 81을 갖다가 전체를 제곱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했던 거와 같이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결국은 8제곱근 81이고 곱하기 8제곱근 또 81인 거죠. 그럼 아까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8제곱근 두 수를 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81의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면 되긴 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방정식의 해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방법을 똑같이 사용해 보려고 해요. 방정식의 해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써보면 8제곱근 81이라고 하는 값을 알파라고 한번 둘게요. 그런데 이건 어떤 방정식의 해냐면 어떤 수를 8제곱 했더니 81이 된 수 중에서 양의 실수를 가져온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 말을 다시 하면 알파를 8번 곱하면 81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양변에 제곱하면 알파의 8제곱을 전체를 제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81을 제곱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지수법칙에 의해서 알파를 8제곱을 제곱하면 8 곱하기 2라고 쓰죠. 그런데 이걸 한 번 더 바꾸면 알파의 제곱에 8제곱이라고 바꿔도 되겠죠. 결국은
이것은 81의 제곱이 될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어 하는 건 알파의 제곱인 거죠. 이게 지금 왼쪽 보시면 이게 지금 알파잖아요. 우리가 구하고 싶어 하는 건 알파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의 제곱의 값을 궁금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알파 제곱이 드러나도록 지금 적어놨어요. 그럼 아까와 했던 거와 같이 똑같은 방법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알파의 제곱을 8제곱 했더니 81의 제곱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x를 8번 곱했더니 81의 제곱이 됐다라고 하는 해가 알파 제곱이라는 걸로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x의 8제곱을 했더니 81의 제곱이 됐대요. 이것에 알파 제곱은 실수니까 실수해를 갖다가 적어주면 이거는 알파 제곱이 되겠죠. 결국 x의 값은 이 방정식의 실수해니까 기호로 적어주시면 8제곱근의 81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적어주시면 알파의 제곱은 알파는 8제곱근 81이고 그것을 전체를 제곱했더니 알파 제곱이 된 거죠. 근데 알파 제곱은 위에 방정식의 해니까 8제곱근의 81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값이 안에 두 개가 곱해져서 들어간다라는 걸 방정식의 해의 의미를 살려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이 일반화를 조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n제곱근 a를 n번 곱해서 나온 수가 결국은 n제곱근 a의 m제곱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까지만 거듭제곱근의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제곱근에 다시 세제곱근 512를 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상은 어떻게 됩니까? 여태까지는 그래도 안쪽에다가 기호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곱근이 두 개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은 집중해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는 세제곱근에 세제곱근 512의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값을 구하려면 이 뜻부터 알아야 되는데 일단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라고 둘게요. 그러면 결국 이건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근호 기호를 보시면 결국은 알파를 세제곱했더니 세제곱근 512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 번만 더 써야 되는데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헷갈리기 쉬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n제곱근 a를 갖다가 n번 곱하면 a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세제곱근 512도 3번 곱하면 512가 되겠죠. 따라서 전체의 세제곱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세제곱을 다시 세제곱하고 그러면 세제곱근의 512를 세제곱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얘는 512가 되겠죠.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알파의 세제곱의 세제곱은 알파의 3 곱하기 3에서 9가 될 겁니다. 이 식을 다시 정리하시면 알파의 9제곱이 512가 됐다라는 뜻이네요. 그러면 이 말은 알파를 9제곱 했더니 512가 됐어요. 그러면 알파의 값이 x를 9번 곱했더니 512가 되는 실수의 해가 되겠죠. 그 말을 정리하면 x를 9번 곱했더니 512가 됐는데 이것에 실수해를 갖다가 적어주시면 알파가 되겠죠. 그런데 이 x값은 기호로 만들 수 있으니까 9제곱근에 512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 값이 알파가 되겠죠. 결국은 세제곱근에 다시 세제곱근에 512는 이 값은 알파고요. 알파의 값은 위의 방정식에 의해서 9제곱근 51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곱근 기호가 연달아 있는 경우에는 두 제곱근의 수만큼 곱해서 다시 9제곱근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n제곱근, n제곱근 a를 과연 어떻게 하면 mn의 제곱근 a가 되는지 증명을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A와 B가 둘 다 양수여야 합니다. 나눌 때 0이 되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N제곱근 A를 쓰려면 N이 짝수이냐 홀수이냐 상관없이 둘 다 기호를 가져야 되니까 둘 다 양수일 때만 같이 기호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MN은 2 이상의 정수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일반화를 하고 증명을 하고 이 사실을 사용을 했었냐면, 사실은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없으면 지금까지 배웠던 방법에 의해서 인수분해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적용해서 풀어보시면서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한 이유와 목적들을 좀 정리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한번 증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는 여기에 있었던 부분은 n제곱근 a일 겁니다. 물론 n이 홀수든 짝수든 다 존재해야 되니까 a가 양수이겠죠. 그 다음에 n제곱근 b가 있을 겁니다. 각각 n제곱근 a를 알파, n제곱근 b를 베타라고 할게요. 알파를 n제곱하면 a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베타도 n제곱하면 b가 되겠죠. 그러면 1번과 2번을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곱해야 되니까 알파의 n제곱 곱하기 베타의 n제곱을 하면 우리는 우변에는 a와 b의 곱이 붙어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좌변의 식을 지수법칙에 의해서 알파와 베타의 전체의 n제곱이라고 써주실 수 있어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서 알파 베타의 n제곱을 갖다가 a, b라고 바라봐야 되는 거죠. 지금 b도 양수라고 해야 n이 홀수든 짝수든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a와 b의 곱은 둘 다 양수를 곱했으니까 a, b의 곱 모두 다 양수가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n이 짝수든 홀수든 다 해가 존재할 거예요. x를 n제곱 했더니 a와 b가 되는 해를 갖다가 알파 베타라고 둘 수 있겠죠. 알파도 실수, 베타도 실수니까 알파와 베타의 곱은 실수일 겁니다. 그러면 x의 n제곱해서 ab가 되는 방정식의 해를 찾아보면 우리는 n제곱근 ab라고 쓰죠. 그런데 그 값이 알파 베타였던 거고요. n제곱근 a와 알파죠. 곱하기 n제곱근 b를 갖다가 곱하면 분명히 알파 베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알파 베타를 위에 있는 식으로 대신 써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n제곱근 ab라고 써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상의 정수일 때 증명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조금은 어려운데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 방정식의 해의 의미와 중간에 지수법칙, 그리고 나서 다시 기호를 재설정하는 경우까지 해주시면 증명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n제곱근 a를 n제곱근 b로 나눠주는 상황이고, n제곱근 a를 알파로 n제곱근 b를 베타라고 적어주시면 방정식의 해의 의미에 의해서 알파를 n제곱하면 a가 된다라는 뜻이고, n제곱근 b도 마찬가지로 베타를 n제곱하면 b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1번과 2번 식을 각각 나누어 주면 알파의 n제곱을 베타의 n제곱으로 나눠주는 거고, 우변은 b분의 a가 되는 겁니다. 또 지수법칙에 의해서 알파를 베타로 나눈 다음에 전체 한 번에 n제곱을 처리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베타분의 알파가 n제곱하면 b분의 a라는 뜻이죠. 그러면 베타분의 알파는 n제곱해서 b분의 a가 되는 실수해가 될 겁니다. 그 말을 다시 하면 x를 n번 곱해서 b분의 a가 됐는데, 이것의 해 중에 실수해를 우리는 베타분의 알파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베타가 0이 아니니까 베타를 분모에 쓸 수 있고, 베타분의 알파는 실수가 될 겁니다. 결국은 이 방정식의 해는 분명히 베타분의 알파인데 이걸 기호로 만들어 주시면 n제곱근 b분의 a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 n제곱근 a를 갖다가 n제곱근 b로 나누었더니 베타분의 알파인데 그 값을 기호로 적어 주시면 n제곱근 b분의 a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every single way. We're doing this together, every step we take closer to each other. So much to discover. I can't help but 알파라고 두는 값은 n제곱근 a입니다. n제곱근 a를 갖다가 알파라 둘 거고요. 그것을 m제곱 해야겠죠. 그래서 m제곱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걸 n번 곱하는 거니까 실제적으로는 n제곱근 a를 n번 곱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m회를 곱했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첫 번째 지수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n제곱근 안에 a에 m제곱이 들어갈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결국 이 값은 알파의 m제곱이라는 뜻이죠. 똑같은 방법으로 그대로 한번 다시 방정식의 해의 의미를 살려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제곱근 a를 알파라고 둔 거고요. 그 얘기는 알파를 n번 곱했더니 a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양변을 제곱이 아니라 n번 제곱해 보겠습니다. n번 제곱하면 알파의 n제곱은 전체를 n번 제곱한 형태가 되겠고요. 우변은 a의 m제곱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지수법칙에 의해서 알파를 n 곱하기 m이라고 쓸 수 있고, 똑같은 방법으로 알파를 m을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전체를 다시 n제곱할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a의 m제곱인 거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면 알파의 m제곱을 한 것이 전체의 n제곱을 했더니 a의 m제곱이 됐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살펴보시면 알파의 m제곱이라는 값은 n번 곱해서 a의 m제곱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x의 n제곱은 a의 m제곱의 방정식에 우리는 실수해를 갖다가 알파의 m제곱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 방정식의 실수의 기호를 어떻게 썼냐면 x는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고 썼죠. 따라서 이 값이 바로 알파의 m제곱이 되겠죠. 결국은 n제곱근 a가 알파인데 얘를 전체를 n번 곱하면 알파의 m제곱이 될 거고, 알파의 m제곱은 위에 있는 방정식의 실수해니까 기호로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고 써줘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증명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까지만 계산하고 싶어하는 값은 m제곱근에 n제곱근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알파라고 둘 겁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경우를 갖다가 먼저 m제곱을 했었죠. 따라서 의미에 의해서 방정식의 해의 의미에 의해서 알파에 m제곱을 하면 n제곱근 a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연달아서 쓰면 n제곱근 a가 있으니까 결국 다시 얘의 해의 의미를 쓰면 양변을 n제곱 해주시면 알파 m제곱에 n제곱, n제곱근 a를 갖다가 다시 n제곱 하니까 a 값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알파에 m 곱하기 n이 되는 상황이고요. 알파에 mn제곱을 곱하면 a가 되는 상황이 식의 마지막 정리값이죠. 결국 알파에 m과 n을 제곱하면 우리가 a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결국은 알파는 어떤 수 x를 mn 곱하면 a가 되는 방정식의 해가 되겠죠. 실수니까 실수해가 될 거고요. 이를 다시 정리하면 x에 m과 n을 제곱해서 a가 나온 방정식에 우리는 실수해를 갖다가 알파라고 둘 수 있겠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걸 기호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x는 m과 n을 제곱한 거니까 mn 제곱근의 a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정리하면 n제곱근에 다시 n제곱근 a가 있는 경우는 이 값이 알파라고 얘기를 했고, 그 알파가 위에 있는 방정식의 해니까 mn을 곱한 mn제곱근 a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독해 진수학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좋아요